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흉가에 함부로 갔다가는 인생 제대로 조진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예요. 저희 집 촌수가 좀 복잡해서 제가 나이는 어린데 촌수가 높아요. 제 조카가 당시 같은 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죠. 아주 활동적이고 집 밖으로 써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밝은 녀석이었어요. 하루는 제가 학원을 마치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오는 길에 조카한테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조카가 이미 면허를 딴 상태였기 때문에 차를 몰고 다녔었고, 제게 전화를 건 녀석은 아마도 운전 중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여보세요? 야, 왜? 야, 나 지금. 야, 사람이라는 게 직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 한마디만 들었을 뿐인데 느낌이 아주 기분 나쁘고 순간 싸한 기분이 제 몸을 감싸는 느낌이었어요. 이 새끼 왜 이래? 뭐야? 야, 나 지금 운전 중인데. 내가 지금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아, 답답하게. 왜 그래? 사고라도 났어? 왜? 그때 녀석의 느낌은 정신이 어디에 팔린 듯한 충격적인 무언가를 보고 얼이 빠진 듯한 느낌이었어요. 말도 어버어버거리고. 야, 이 새끼야, 얘기를 해보라니까.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인데? 사고라도 났냐고. 나 지금 차 타고 집에 가고 있는데 여기가 아무래도 집으로 가는 길이 아닌 것 같아. 자꾸 이상한 데로 가고 있어. 길을 못 찾겠어.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어. 옆엔 아무것도 없고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 가면 갈수록 머리가 멍해져. 아무것도 모르겠어. 머리가 멍해. 이 동네는 저희가 태어나서 고등학교 때까지 자란 곳인데요. 한 번도 그곳을 떠나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당시 시내에서 저희 집으로 오는 길이 약간 외곽이긴 했지만 차 타고 한 20분이면 올 수 있는 거리였거든요. 길을 모르겠다는 녀석의 말을 저는 도통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순간 학교를 마치고 친구들과 외곽 지역에 흉흉하기로 소문이 난 흉가 체험을 하러 간다는 녀석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야, 임마, 정신 차려. 일단 차 세워. 차에서 내려서 찬바람 좀 쐬고 정신 차리고 잘 되짚어봐. 경찰들도 모르는 산길 골목길 지름길 다 아는 새끼가 집에 오는 길을 왜 못 찾아. 너 지금 이상한 거야. 빨리 차 세워. 그러고 집에 가서 기다리니 1시간여쯤 지나서 녀석이 얼빠진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제게 주저리 털어놓기 시작하더군요. 왁자지껄 시끄러운 지 친구들 패거리랑 흉가 체험한답시고 흉가에 들어섰더랍니다. 그곳은 예전에 3층 정도로 지어져서 크게 식당을 하던 곳인데 여기 놓아뒀던 칼이 잠시 등 돌린 사이에 저기에 가 있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릇이 떨어지고 왜 귀신든 집에 있는 그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종업원들이 한둘씩 나가기 시작하다가 급기야 주인까지 새벽녘 말없이 마당을 쓸고 있는 정체 모를 할아버지를 만나고 나서는 사람이 모두 떠나버린 그런 곳이었습니다. 행여나 어른들이 철없는 녀석들이 호기심에 갈까봐 그곳에 다녀오면 귀신이 붙거나 안 좋은 사고를 당한다고 주의를 주고 주던 곳이었죠. 흉가 입구에 들어선 녀석들은 뭐가 있겠냐는 생각에 소리 지르고 웃고 떠들면서 나와봐라 하면서 한마디로 나대고 있었고 그 순간 제 조카와 조카 녀석 친구 한 명이 산속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하얀 물체를 보고 얼었고 무언가를 봤다는 말조차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다가 순간 귀를 간지럽히는 테이프가 씹히는 듯한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 소리를 듣고선 동시에 소리를 지르고는 길가로 뛰쳐나갔답니다. 둘은 당연히 자기 혼자만 봤다고 생각했는데 동시에 소리를 지르고 뛰쳐나간 거죠. 너무 놀라서 뛰쳐나온 그 둘은 상행선에 섰는데 순간 차 한 대가 미친 듯이 질주해 오면서 빵빵 대더랍니다. 차에 치일 뻔한 거죠. 또 한 번 차 소리에 놀라서 다시 하행선으로 뛰었는데 그 순간 또 하행선에서 차가 오더랍니다. 간발의 차로 또 치일 뻔하고 겨우 그곳을 불의의 사고를 면한 거죠. 그 녀석이 그 일을 당하고는 정신이 멍해져서는 차를 타고 오면서 그 난리를 친 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삽시간에 학교며 동네에 퍼졌고 저희 사이에선 큰 화제거리였습니다. 제가 겪은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워낙에 밝은 성격이었던 조카는 그때 일을 겪고는 정말 공포와 스릴이라는 흥분에 들떠서는 다시 한번 친구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저도 낀 거죠. 저희는 만발의 준비를 했습니다. 출발하기 전까지 디카도 빵빵하게 충전해서 준비해두고 오래 있을 생각에 옷도 단단히 껴입었더랬죠. 긴장감과 스릴을 즐기러 간다는 묘한 흥분. 저희는 모두 신이 나서
그 당시 갤로포에 6명이 타고서는 그곳으로 출발했습니다. 당시 저 혼자 여자라서 제가 조수석에 타고 있었어요. 뒷카를 챙긴 경희 오빠, 조카 운전하는 오빠, 나머지 친구 2명. 신이 나서 랩도 하고 노래도 하면서 그곳에 도착했죠. 그렇게 저희는 들뜬 마음으로 흉가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무섭지도 않고 기대가 너무 컸던지 좀 심심하더라고요. 그때 저희 조카가 뒷카를 가져왔던 경희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야 경아, 저기 건물 모서리 한번 찍어봐. 모서리에 귀신이 많대. 야 그럴까? 근데 진짜 찍히면 어떡하냐? 찰칵. 에이 아무것도 안 나왔네. 다시 한번 찍어봐. 찰칵. 그때였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카메라는 렉이 걸린 듯 멈춰버렸고 알먹통이 돼버렸죠. 정말 TV에서 보던 그대로요. 경고를 하듯이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 안 믿깁니다만 정말 오기 전까지 충전을 해뒀던 뒷카가 화면이 까매지면서 갑자기 멈춘 겁니다. 실제로 내 눈앞에서 그런 일을 겪으니까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이게 뭐지 하고 상황 판단을 하는 그 순간 귀가 멍해지면서 갑자기 정말 누군가 제 귀에다 대고 테이프를 거꾸로 감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순간 당연히 소리를 질렀죠. 근데 더 이상한 건 주변 오빠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면 같이 놀라거나 왜 그러냐고 물어야 정상인데 아무도 제게 왜 그러냐 묻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다들 멍한 표정이었죠. 거짓말같이 제가 그 소리를 들은 순간 다 같이 들은 거였습니다. 여자 여러 명의 목소리가 바로 귀에 대고 한꺼번에 테이프가 씹히듯 들리는 소리. 언젠가 누가 강심장에 나와서 귀신을 볼 때 그런 소리를 들었다며 흉내를 내던데 정말 그것과 똑같은 소리였습니다. 정말 귀신에 그런 소리가 있나 봐요. 몇 분여 뒤 저희는 서로의 눈을 마주봤고 사람 심리가 참 웃긴 게 저희는 미묘한 스릴에 오히려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씨발. 야 들었냐 대박이다 대박. 존나 신기하다. 야 경아 넌 못 들었냐? 야 뒷카가 고장난 이후로 경희 오빠는 계속 초점 없는 눈으로 어딘가에 정신을 팔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때까진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죠. 야 이제 아무것도 안 나온다. 뭐 더 무서운 거 없나? 그니까 그냥 집에 가기 너무 아쉽다. 그때였습니다. 뒷카가 고장난 이후로 계속 침묵을 지키던 경희 오빠가 침묵을 깨고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여전히 먼 산을 응시한 채 옆산에 가면 우리 할아버지 공동묘지가 있다. 거기에 가자. 스릴에 들뜬 저희는 모두 찬성을 했고 그렇게 공동묘지로 향했죠. 경희 오빠의 초점 없는 눈은 아무도 눈치를 못 챈 채 야 경아 이리로 가면 공동묘지 나오는 거 진짜 확실하냐? 벌써 몇 분째인데 아무리 가도 안 나오잖아. 계속 가. 계속 올라가면 돼. 가다 보면 빨간 소각장이 나오는데 거기 지나면 금방 공동묘지 나와. 계속 들어가면 돼. 산으로 오르기 시작한 지 벌써 몇십 분째. 아무리 가도 길은 점점 험해지고 어두운 숲일 뿐 오빠가 말한 빨간 소각장을 지난 지 한참이 됐는데도 공동묘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야 이 새끼야. 빨간 소각장 지나면 나오는 거 확실해? 아무리 가도 안 나오잖아. 길이 계속 험해진다고 이대로 더 가면 차도 못 돌리고 너무 위험하다고. 더 가. 조금만 더 가면 돼. 그냥 계속 가. 초점 없는 눈으로 계속 가라는 말만 하는 경희 오빠. 드디어 비포장도로까지 나오고 그 길은 아예 사람의 흔적이 없는 풀숲이었습니다. 순간 이상한 기분을 느낀 저는 운전하는 오빠에게 귓속말로 경희 오빠가 듣지 못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아무래도 경희 오빠가 이상한 것 같아요. 더 가면 너무 위험할 것 같은데 그냥 피곤한 척 돌아가자고 해요. 제 말은 들은 오빠도 그렇게 느꼈는지 차를 세웠고 그 순간 더 가면 된다고 화까지 내는 경희 오빠를 무시한 채 저희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와중에도 경희 오빠는 계속 더 가면 되는데라며 중얼거렸고 그제야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오빠들도 경희 오빠를 말리고 있었죠. 그날 아무래도 불안하다며 오빠들은 경희 오빠를 데려가서 함께 자겠다며 데려갔고 저는 오빠들이 경희 오빠를 데려가서 함께 잘 정도로 이상한 것 같진 않은데 왜 저렇게 오바를 하냐고 했더니 조카는 놀라운 사실을 제게 말해줬습니다. 너 흉가에 다녀와서 죽은 형 얘기 알아? 죽은 형 친구가 흉가에 다녀온 날 밤 꿈에 저승사자가 나오더래. 죽은 형이 죽기 전날 밤이었지. 저승사자가 그 형 어딨냐고 묻길래
친구는 저승사자가 물어보는 게 아무래도 찝찝해서 모른다고 하고서는 그냥 잤대. 근데 이번엔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와서 형이 어딨냐고 묻더래.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알려줬고 대답을 들은 여자가 돌아서는데 뒷모습이 까만 도포를 입은 저승사자였대. 그 꿈을 꾸고 전화 소리에 잠을 깼는데 그 형이 죽었다는 전화였어. 그 죽은 형이 경이 사촌형이야. 저는 그 사실이 너무 놀라웠고 소름 끼치는 사실에 그리고 이상 행동을 보이던 경이 오빠를 떠올리며 귀신에 홀리면 사람이 저렇게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며 밤이 늦도록 잠을 설쳤습니다. 다음날 학교에 가서 공동묘지를 결국 못 찾았단 얘기까지 하며 떠들어대고 있는데 멀리서 급하게 뛰어오는 경이 오빠가 보였습니다. 야야, 다 모여봐. 내가 어제 너네한테 욕 듣고 그런 게 하도 억울하고 이상해서 엄마 아빠한테 물어봤거든. 그 길 정확히 맞대잖아. 빨간 소각장 지나면 진짜 공동묘지 있다니까 시발. 야 이 미친 새끼야. 어제 네 눈으로도 봤잖아. 산 끝까지 올라가도 공동묘지는 없었던 거. 아 존나 억울하네 진짜. 다시 가서 확인하자 그럼. 그렇게 저희는 다시 공동묘지를 찾았고 공동묘지는 경희 오빠가 설명한 길대로 가니 정확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어제도 빨간 소각장은 분명히 봤는데 그러니까 그날 밤 경희 오빠만 이상한 게 아니었던 거죠. 그날 그 차에 타고 있던 저희 6명 모두가 홀려서 산으로 간 거였습니다. 흉가에 갔더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시시하니까 공동묘지에 가자는 어리석은 말을 해대며 죽을 줄도 모르고 차를 이끌고 모두 속으로 향한 코어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군대 후임의 이야기. 군대 후임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녀석이 고2 때 겪은 일인데 부정 보내기 바로 전날 부천에 친척 집에 갔다가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 오랜만에 가족끼리 모여서 TV 앞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답니다. 물론 어르신들은 술 드시면서 화투를 치셨다고 하네요. 근데 후임놈이 안에서 TV랑 어르신들 떠드는 소리에 머리가 아팠는지 거실로 나섰는데 거실에도 큰어머님이랑 작은어머님이랑 부모분들이 마찬가지로 난장판이었다네요. 하도 후덥지근하길래 밖으로 나갔답니다. 겨울이라 추워서 한 5분도 안 돼서 들어왔는데 갑자기 집이 조용하더랍니다. 그래서 뭐지 하고 안에 들여봤더니 어른들이 조용히 무슨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왜 그래? 엄마? 물어보니까 가만히 있어보라고 뭐 집중하시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가만히 멍하게 보고 있었는데 안방에서 작은 소리로 그르르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지? 하고 안방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엄마가 급하게 자기를 잡더랍니다. 그 후임 녀석도 놀라서 작은 소리로 왜? 하고 물어봤더니 엄마가 큰엄마 귀를 당기면서 저거 귀신이래 임마. 조용히 좀 해. 그래서 그놈이 갑자기 무서워졌답니다. 다 큰 어른들이 의기투합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장난치실 건 아니고 그래서 덜컥 겁을 집어먹고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귀신이 세상에 어딨어 하고 안방으로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떨리는 눈으로 주변을 살펴봤는데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즐겁게 놀고 계시던 삼촌이랑 큰아버지랑 아버지랑 다들 갑자기 주무시고 계신 거랍니다. 하도 황당하기도 하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뒤돌아서 어머니랑 고모랑 큰엄마들을 봤는데 그냥 아무 말도 없이 나가시더랍니다. 호통질을 당하거나 놀라시거나 그런 거 하나 없이 나가셨답니다. 그래서 더 찜찜했는데 엄마가 갑자기 그 후임 아빠를 막 깨워서 집에 가자 우리 내일 아침 일찍 오자 이러더랍니다. 막 혼란스럽고 어안이 벙벙해서 엄마 왜 그러냐는 말도 못하고 엄마 말대로 그냥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그냥 그때 기억으론 엄마가 큰엄마랑 고모들한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나왔다는데 왜 죄송한지 몰랐답니다. 참 어처구니 없게도 그때 호기심 같은 감정은 생기지 않고 무서웠답니다. 그렇게 설 당일을 보내고 몇 년이 흐른 뒤 몇 번에 걸쳐서 엄마한테 물어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저녁 밥상에서 엄마한테 물어봤더랍니다. 그때 뭐였냐고. 근데 엄마 얼굴이 싹 굳어버리더랍니다. 그 표정을 보고 법처먹은 이놈이 갑자기 왜? 뭐인데? 찜찜하다고 말해봐 엄마 하고 말하니까 그때 이를 말씀해 주셨답니다. 그게 뭐였냐면 후임놈이 그때 후덥지근해서 나가고 바로 엄마랑 고모
큰 엄마들이 있던 거실이 갑자기 확 싸늘해지더랍니다. 그래서 다들 머지하고 두리번거렸는데 그때 큰 엄마가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해서 엄마가 뭐지? 생각하는데 갑자기 안방문이 혼자 열리더니 쿵 하고 닫혔답니다. 그리고 큰 엄마가 귀신이라는 고했답니다. 엄마도 황당해서 형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고 큰엄마 눈을 바라보니까 도저히 믿지 않을 수 없는 눈빛이었더랍니다. 그래서 안방문 열고 안에 보려고 하니까 큰엄마께서 문을 쿵 닫더랍니다. 그리고 순간이었지만 아내 남편이랑 아주버님들이 방금까지만 해도 일어나 계신 것 같았는데 다들 방바닥에 누워 계셨답니다. 그래서 당황하고 있는데 큰엄마가 옛날에 들은 적이 있다고 아마에 끼치는 귀신이 아닐 거라고 그냥 방해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엄마랑 고모랑 다들 숨죽이고 있는데 후임놈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임놈이 에이 뭐야 애 끼치는 거 아니잖아. 엄마 그건 무서워서 집에 간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그랬답니다. 네가 방문 열고 들어갔을 때 내가 너 끄집어내려고 들어갔어. 밖에 어두워서 창문이 눈에 들어오길래 창문을 봤더니 빛에 반사돼서 벽에 사람같이 생긴 고양이가 붙어있는 게 보였어. 너무 놀라서 뒤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너무 무서워서 다시 창문 보러 엄두가 안 나서 그냥 너랑 아빠 데리고 나온 거야. 세 번째 이야기, 일상. 얼마 전 그녀와 깨졌다. 일방적인 그녀의 통보. 내가 잠을 자고 일어나니 쪽지 한 통이 와 있었다. 우리 헤어지자. 이 6글자로 인해 난 괴로움 속에 시달렸다. 내가 그녀를 만난 건 1년 전. 난 그녀를 처음에 보자마자 소위 말하는 첫눈에 반한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었고 이 여자를 놓치면 끝장일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대시했다. 그녀도 내가 내심 싫지만은 않은 듯 나에게 호감을 내비쳤고 난 그 행동에 더 용기를 가지고 고백을 했고 그녀는 내 고백에 화사한 미소로 답하며 그것을 받아주었다. 그날은 내가 다시 태어난 날이었다. 난 정말 하늘을 걷고 있다는 것과 천국이란 이곳이구나라는 것을 절절하게 느꼈고 보는 사람도 절로 행복해질 정도로 하루하루를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행복하게 보냈다. 이상하게 우리 커플은 만나는 동안 한 번도 싸우지 않았다. 난 그저 그녀를 보는 자체가 행복했고 그녀가 뭘 해도 난 그녀가 너무나도 좋았다. 근데 그게 독이 되었던 걸까? 그녀는 나에게 실증을 느낀 건지 깨지기 몇 달 전에 나에게 바람 피우던 장면을 발각당했다. 난 그때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분노에 휩싸였지만 이상하게 그녀를 보자 그런 마음이 눈 녹듯 사라졌다. 그녀가 내 발밑에 무릎 꿇을 때 오히려 내가 무릎 꿇었다. 내가 미안하다고 이렇게 바람 피우게 만든 건 내 애정이 부족한 탓이라고. 오히려 내가 사과했다. 남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했다. 병신이라고. 넌 세상에 둘도 없을 병신바보 천치라고. 그래도 상관없었다. 그녀는 나에게 전부였으니까. 그녀가 없는 세상은 상상도 하기 싫었다. 남들이 너 헤어지면 어쩔 거냐고 걱정해도 난 걱정하지 않았다. 그런 일은 내가 죽기 전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일어나 보니 그녀는 나에게 천국을 안겨줌과 동시에 지옥도 안겨주었다. 내가 사는 하루하루가 사는 게 아니었고 정말 왜 사랑 때문에 사람이 죽는지도 알게 되었다. 난 친한 친구에게 연락해서 이 사실을 전했고 내 친구들은 빠르게 달려와 주었다. 고마운 녀석들. 사실 그녀 때문에 친구들에게 너무 소홀한 감이 없잖아 있어 미안했는데 이놈들은 날 잊지 않고 그대로 찾아와 주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난 내 곁에 있는 친구들보다 그녀가 더 생각났다. 나에게 천국과 지옥을 선사한 그녀. 난 친구들과 주점에서 수레떡이 되도록 마신 후 용기를 내서 그녀에게 찾아갔다. 역시 그녀는 딴 놈과 붙어 있었고 그 딴 놈은 저번에 나에게 바람 피우다 걸린 그 새끼였다. 그녀는 나를 보더니 당황한 기색 하나 없이 화사하게 웃으면서 귓속말로 이렇게 얘기했다. 나 딴 남자 생겼으니까 꺼져. 그동안 고마웠어. 그녀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들으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세상이 핑글핑글 도는 거와 같은 착각이 일어났다. 18년. 난 그녀에게 1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욕을 했고 그녀는 당황했지만 이내 그 정도는 감수했다는 듯 날 버리고 자기의 남자친구와 유유히 사라졌다. 개 같은 년. 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고 내 친구들은 옆에서 그녀의 욕을 해댔다. 난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그저 이끌어 오르는 개 같은 기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갈팡질팡했고 결국 택한 방법은 내 주위의 모든 것을 죽이는 걸로 풀기로 했다. 난 내 근처에 있는 모든 걸 내 화가 풀릴 때까지 죽이고 또 죽이고 계속 죽이고 미치도록 죽였다. 그러고 몇 시간을 보내니 좀 마음이 나아지는 것 같다. 난 그 상태에서 몇 시간을 더 보내고 시계를 보았다. 일상 속으로 돌아갈 시간이구나. 로그아웃 되셨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메리. 딩동. 초인종이 울린 것은 해가 떨어져 어둑어둑한 7시쯤이었다. 경숙은 소파에서 일어나서 인터폰을 들고 말했다. 누구세요? 택배 왔습니다. 아버님이 쌀을 보내셨나? 저번에 주문했던 청소기가 온 건가? 평소의 안전에 대해 민감하지 않았던 경숙은 잠깐 기다리세요라는 말과 함께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열었다. 순식간이었다. 문 앞에 청년이 경숙의 입을 틀어막고 목에 칼을 들이댈 때까지의 순간은 말이다. 순식간에 제압당한 경숙의 동공이 커졌고 반사적으로 미친 듯이 소리를 질러댔지만 꽉 막혀있는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고작 음뿐이었다. 조용히 해주시면 다치지 않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청년은 신사적으로 말했다. 여기서 잠시 청년의 모습을 설명하자면 강마른 인상이었다. 얼굴에는 다크서클과 피로가 가득했다. 며칠은 못 잔 사람의 얼굴이었다. 손목에는 붉은 흉터가 2~3개 정도 자리하고 있었다. 목에도 붉은 밧줄 자국이 자리 잡고 있었다. 굉장히 신경질적인 인상이었지만 이 상황에서 그는 신사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보아 이성적인 사람일 것 같다. 자, 다시 얘기로 돌아가자. 어느새 청년은 청테이프로 경숙의 손발을 포박했고 입까지 청테이프로 틀어막아다. 하지만 그는 집안을 뒤지거나 돈 될 만한 것들을 챙기는 등의 행동은 일절하지 않았다. 차라리 돈이나 보석류만 챙겨서 나가면 좋으련만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있는 청년의 모습에 점점 더 묘한 공포를 느끼는 경숙이었다. 설마 강도가 아니라 강간범이나 그런 게 아닐까? 경숙이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을 때 드디어 청년이 입을 열었다. 입에 테이프를 붙여놓으니깐 답답하시죠? 떼드리겠습니다. 대신 소리는 지르지 말아주세요. 저는 당신에게 해코지하거나 물건을 훔쳐 달아날 생각이 없습니다. 잠깐밖에 붙어있지 않았던 테이프였지만 접착력이 강한 청테이프라 떨어질 땐 꽤 아팠다. 돈 목적이 아니라면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저지른 거죠? 경숙은 청년을 쏘아 붙였다. 별것 아닙니다. 제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갑자기 말을 하면 미친놈 취급당할까봐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제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상관없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저희 학교과 선배님 중에 잘 나가는 형님이 한 분 계셨어요. 평소에 잘 놀기로 소문이 나 있는 선배님이셨고 볼 때마다 여자친구가 바뀌기도 하고 굉장히 잘 놀고 잘 나가시는 선배님이었죠. 평소에 눈에 좀 띈 저는 금방 그 선배님과 친해졌고 주말이면 같이 클럽을 다니기도 하고 술 한잔하기도 하고 많이 친해졌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선배가 학교를 안 나오는 거예요. 연락도 전혀 되지 않았어요. 소문으로는 여자에 빠져서 학교를 나오지 않는다는 둥, 사고를 당했다는 둥. 소문만 무성하게 퍼져갔지만 진짜 소식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2달 전쯤이었어요. 집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시끄럽게 울렸어요. 일시정지를 하고 액정화면을 딱 보니깐 학교에도 안 나오고 연락도 안 됐던 그 선배인 거예요. 그 선배는 저한테 술 한잔 하자고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며 저를 술집으로 불러냈고 형의 소식이 궁금하던 저는 바로 술집으로 나갔죠. 형은 많이 야이어 있었어요. 잘생기고 호리호리했던 얼굴은 마른 수준이 아닌 깡마른 얼굴에 짙은 다크서클로 덮여 있었고 여기저기에는 자잘한 상처가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날 이성적이고 미신은 절대로 믿지 않던 형에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 형이 친구에게 무슨 이야기를 듣고는 귀신이 보인다는 거예요. 밤마다 끔찍한 경험도 해서 잠도 못 자고요. 자고 일어나면 몸에 상처도 생겨간다는 거예요. 저도 미신을 잘 믿지 않는 편이라 형에게 정신병원 같은 정신과 치료를 권했고 형은 화를 내며 진짜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렇게 공방을 벌이다가 형은 갑자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를 쳐다보고 말했어요. 내가 진짜 많이 고민했다. 하지만 내가 이 정도로 고생하고 더 참을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는 제 손을 잡더니 메리야 찾았다. 메리야 찾았다 하고는
미친 듯이 웃는 거예요. 그렇게 실성한 듯이 제자리에서 계속 웃고 있는 형을 뒤로하고 저 혼자 술집을 빠져나와 집에 가고 있었어요. 저희 아파트 단지에 들어왔는데 아파트 놀이터에서 한 아이가 서양풍의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는 혼자 그네를 타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지나쳤을 테지만 보름달이 뜬 그날 밤의 분위기와 그 소녀가 합쳐져 기묘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고 그 소녀의 모습이 마치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분위기가 나며 어색해 보였어요. 저는 홀린 듯이 그 소녀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죠. 꼬마야, 밤에 어두운데 집에 안 들어가고 뭐하니, 위험하단다. 그 소녀가 푹 숙이고 있던 고개를 들자 저는 그 소녀가 이 세상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윽고 그 소녀는 입을 열었어요. 안녕 오빠, 난 메리야. 오빠는 내가 찾으라는 사람을 찾아야 돼. 안 그러면 혼날걸. 히히, 오빠는 이 여자를 찾아. 이 말만 하고는 어느새 소녀는 사라졌다. 저는 멍하니 그 소녀가 준 사진을 들고 집으로 들어왔죠. 너무 많은 일이 있어서 머릿속이 복잡했던 저는 빨리 잠자리에 누웠죠. 자던 중 기분이 이상해 잠에서 확 깼더니 저는 욕조 안에 있었어요. 욕조에는 물이 가득했고 제 왼쪽 손목의 상처에선 피가 계속 흘러나와 욕조의 물을 빨갛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당황한 저는 몸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몸은 제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미 피가 너무 많이 빠져나간 탓이었을까요? 따뜻한 물이 받아져 있었지만 점점 제 몸은 차가워지고 저는 추위를 느꼈어요. 그리고 의식이 점점 희미해지며 눈이 완전히 감겼을 때 저는 제 방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제 왼손목을 확인했고 왼손목에는 다행히 아무런 상처도 없었죠. 그래요, 저는 한 사람의 죽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잘 때마다 교통사고, 익사, 방화살인, 둔기에 맞아 죽은 적도 있고 칼에 찔려 죽은 적도 있어요. 고통은 생생하게 저를 조여왔고 역시 잠에서 깨면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저는 밤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잠을 자는 게 두려웠습니다. 자살도 결심했었지만 시도할 때마다 실패로 끝나더군요. 메리가 저를 지켜보고 있나 봐요. 저는 그제야 미친 듯이 사진의 여자를 찾아 나섰어요. 왜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흥신소의 돈에 미친 새끼들을 돈으로 잘 구워 삶았는데도 3일이란 시간이 걸리더군요. 전 그 3일 동안 2명분의 죽음을 더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래도 이제 찾았습니다. 찾았단 말입니다. 저의 오랜 여정은 이제 끝났습니다. 자,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숙 씨, 이제 푸벅을 풀어드리고 저는 가보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정신이 하나도 없는 하루였다. 웬 정신병자가 집을 습격했고 꼼짝없이 당한 것이다. 직접적으로 강간을 당하거나 강도짓을 당한 건 아니지만 그것 이상으로 그의 얘기는 기분이 나빴다.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경찰에 신고를 하고 남편이 와서 남편에게도 말을 하고 위로를 받으니 복잡했던 머릿속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다. 졸음이 밀려왔다. 나는 침대에 누워 멍하니 천장을 쳐다보다가 잠이 들었다. 갑자기 이상한 느낌을 느끼며 잠에서 깨자 자기 전에 보고 있던 천장이 아닌 시멘트로 덕지덕지 발라져 있는 천장이었다. 몸을 움직이려고 했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사제가 꽁꽁 묶여 있었다. 이윽고 그 방의 문이 열리더니 한 남자가 들어왔다. 묶여있어 가누기 힘든 고개를 간신히 돌려 그쪽을 바라보니 이상한 가면을 쓰고 있는 남자였다. 그는 나의 왼쪽에 있던 비디오 카메라를 작동시키더니 구석에 있던 도끼를 바닥에 끌며 나에게로 다가왔다. 왜 도끼를? 나를 이런 곳에 납치해서 묶어놓고 도끼를? 설마.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에 들었고 그 순간 나는 허공에 높이 떠오른 도끼날을 보았다. 높게 떠올랐던 도끼날은 내 왼쪽 팔을 정확히 찍었다. 난 울부짖었다. 왼쪽의 팔에선 피가 뿜어져 나오는 게 느껴지고 처음은 패닉 상태였으나 정신이 들수록 팔이 미친 듯이 아파왔다. 도끼, 잘 갈아놨는데 한 번에 안 끊기네. 시발. 그 새끼는 미친놈이 분명했다. 한 번 더 도끼를 올려붙이고는 나의 덜렁거리는 왼쪽 팔을 향해 다시 내려찍었다. 왼쪽 팔이 떨어져 나갔다. 왼쪽 팔이 있어야 할 곳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패닉 상태에 있는 나를 무시하고는 계속 욕지거리를 내뱉으며 나의 남은 사지들을 향해 도끼질을 하기 시작했다.
3분여가 지났을까? 나의 몸에선 미친 듯이 피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고 나의 팔들과 다리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내 사진은 모두 잘려나갔다. 원래는 정신을 잃었었는데 내가 정신을 잃을 때마다 저 새끼는 나를 깨우고는 다시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나의 비명소리가 계속 그 좁은 방 안에 메아리쳤다. 시끄러워 이년아. 라고 말하며 그가 나의 앞으로 달려들어와 도끼를 치켜들었다. 그게 마지막으로 본 얼굴이고 마지막으로 들은 말이었다. 도끼는 내 목을 내려찍었다. 그 순간 경숙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잠시 전까지의 고통이 생생했지만 경숙의 사진은 모두 온전히 붙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메리아 찾았다. 메리아 찾았다.